다들 오늘 어떤 하루 보내셨어요? 오늘은 햇살이 좋기는 했는데 정말로 많이 춥더라고요. 이제 손도 많이 시렵더라고요. 그래서 어, 나갈 때는 장갑을 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정말 손 시려웠어요. 여러분들도 손 차가우면 장갑 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진짜 많이 춥더라고요. 그래서 어, 감기 걸리지 않게 옷도 좀 두꺼운 거 입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조금 털 있는 옷 있잖아요. 그런 거 입어도 될 정도인 것 같아요. 이렇게 느껴지는 이런 체감되는 그런 기운이 참 낮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따뜻하게 입어서 건강 잘 챙기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산책하시는 분들은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는 점점 더 자유로워지는 것 같아요. 참 신기한 게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저의 되게 장점인 것 같기도 한데 정말로 힘든 과정들을 겪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렇게 탁 차고 올라가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려운 상황일수록 뭔가 해볼 만하다, 해보자 이런 마음이 생기고 어려운 상황에 처하거나 뭔가 부당한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내가 여기 꼭 밟고 선다, 내가 꼭 뚫고 만다 이런 생각이 꼭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들이 자꾸 반복이 되면 오히려 저는 좀 더 자유로움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항상 이렇게 뭔가 정말로 어려운 시기가 왔을 때 거기에서 딱 깨달음이 커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자아 성찰하거나 이런 데 관심이 많기도 하고 또 이제 자꾸 그런 좋은 방향을 생각하니까 점점 더 그런 부분들이 열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고도 그렇게 열리고 마음 자체도 그렇게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늘 좋은 생각을 하고 좋은 방향을 찾아가려고 하는 건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가장 솔직하게 말하면 묻고 대답할 수 있으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도 그렇게 내가 진심으로 이렇게 다가갔을 때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면 그 거짓말하지 않는 그런 진실된 모습을 바라봐주고 인정해주고 이런 건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는 어떤 말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하잖아요.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건드리지 않고 지켜주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뭐 그 사람을 그냥 진짜 인간적인 면으로 비난하거나 그렇게 인격적으로 모독하거나 그렇게 돌아가야 되는 게 아니고 정말로 이 사람이 공직자로서 공직자의 윤리나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유배가 되는 그런 행동들을 했는가 또 공직에 있으면서 사익 추구하는 이런 방향으로 일들이 진행이 돼서 사익을 추구했는가 이런 게 관전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 사람을 무조건적으로 비난하고 외모 비난하고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잘못한 일을 가지고 정확하게 묻고 답을 하고 또 그 질문을 던져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받고 이런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더 열린 마음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봐주는 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정확하게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른다고 그냥 욕할 게 아니라 진짜 1, 2, 3 이렇게 딱 번호를 매겨서 이 점은 궁금하다, 이 점은 궁금하다 이렇게 정확하게 어떤 부분을 제시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이런 것도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때때로 그런 때 있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너무나 좋아해. 꼭 이렇게 내가 뭔가를 줬다고 다 받으려고 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사람이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뭐 공감하는 그런 소통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무 좋아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 그러면 말이라도 정말 고마워. 정말 네 덕분에 뭐가 괜찮아졌어. 너 때문에 정말 행복한 마음이 들었어. 이런 긍정적인 피드백이라도 받고 싶은 게 그런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마음들이 때때로 좀 내가 생각하는 그런 기대 이상으로 안 돌아왔을 때 그런 마음들이 서운한 마음이 들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알고 보면 내가 그런 어떤 자세한 부분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너 주려고 저기 멀리 있는 장소까지 가서 몇 시간을 들여서 이 물건을 사왔어. 나는 이 물건을 살 때 네가 좋아하고
행복해할 거를 상상하면서 이 물건을 샀어. 그리고 나는 이 물건을 사는 동안 너무너무 행복했어. 이런 부연 설명을 정확하게 해줄 수 있다면 상대가 듣고 아, 나를 위해서 이만큼의 시간을 투자하고 그렇게 먼 데까지 정성을 들여서 갔구나. 또 내가 좋아할 걸 생각하면서 이렇게 설레는 마음으로 샀구나. 이런 모든 것들을 이렇게 정보화가 돼서 그 사람에게 전달이 되면 그게 더 그 상대가 더 빨리 알아듣고 그런 고마움에 대해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저도 뭘 하고 뭐 어떤 부분에 있어서 생색내거나 그러는 건 좋아하진 않지만 아 내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말을 정확하게 해주지 않으면 상대가 모를 수도 있겠구나. 나는 당연히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인지가 되고 그러니까 안다고 생각하겠지만 상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지 않아서 전혀 모를 수가 있겠다 이런 생각들이 살다 보니까 많이 들더라고요. 예전에는 잘 몰랐고 잘 몰라서 제가 어떤 마음들을 냈을 때 다른 결과들이 왔을 때는 서운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점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마음을 많이 비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도 뭔가 내가 이런 건 있잖아요. 내가 너무 좋아하는 어떤 사람이 있어. 그러면 그 사람도 나를 좋아했으면 좋겠잖아요. 그런 마음은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은 내가 너를 너무 많이 좋아해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또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다면 또 상대도 기분이 서로 좋아하면 그런 마음에 대해서 서로 나누려고 하고 그런 표현들을 많이 하려고 할 거잖아요. 그리고 또 내가 누군가한테 공감을 100% 해줬어. 그러면 그 공감을 받았던 사람이 또 내가 어떤 위기 상황에 처하거나 그러면 또 그런 마음들을 주려고 하고 근데 이런 게 항상 일치하진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전 생애를 살아오면서 인연관계는 참 묘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그러니까 내가 반드시 좋은 것들을 준다고 그게 반드시 그 좋은 결과로 돌아오진 않는다. 그리고 내가 좋아해도 나를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나를 좋아해도 내가 마음이 별로 가지 않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들은 다 그런 인연관계에 따른 그런 것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뭔가 그냥 조금 더 잘 느껴지고 뭔가 더 애잔한 마음이 들고 심장이 아프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건 전생으로부터 이어져 온 그런 귀중한 인연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그런 느낌들이 있고 떨림들이 있다면 정말로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사람들은 아닐까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진짜 이런 인연들에 대해서는 참 묘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어떤 사람들의 상황들을 이렇게 바라보다가 정말 참 애썼겠다, 참 고생했겠다 이런 마음들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말없이 마음으로 꼭 안아주고 싶다. 그냥 이렇게 예쁘게 살아 있어줘서 참 고맙다고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리고 어렸을 때도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운 사람이었지만 또 그렇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더 마음도 넉넉하고 그런 여유를 가진 그런 사람으로 있어줘서 고맙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주변으로 이렇게 연결된 그런 인연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인연들을 보면서도 인연이란 참 묘하다. 내가 어떻게 하고 싶어도 어떤 여건이나 상황들 때문에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고 어떤 오해들이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수많은 시간들을 이렇게 좀 떨어져 있다가 우리는 이렇게 돌아가지만 그래도 고마운 건 이 생에서 어떤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만남들이 주어진다는 것 이런 것들은 감사할 일이다 이런 생각들이 들었어요. 그리고 진짜 우리가 뭐 전에 만났던 인연들을 반드시 마지막까지 사랑하라는 그런 법은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생을 살면서 어떠한 인연 관계를 맺고 살았다면 그래도 우리가 너무 나쁜 인연으로 마무리하진 않는 게 좋겠다. 어떤 헤어짐의 그런 과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정말로 잘 되기를 축복해주고 그 사람의 앞날에 대해서도 그렇게 기도를 해주는 게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아닌가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어요. 저도 어렸을 때는 서툴고 그래서 또 많이 예민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도 방법들을 몰라서
잘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시간이 지나고 그러니까 내가 조금 더 성숙한 내면을 가지고 있었다면 좀 더 너그러운 마음으로 대했을 텐데, 또는 내가 좀 더 사랑스럽게, 좀 더 현명하게 그렇게 대했을 텐데, 가다듬어지지 않은 내가 만났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참 마음으로 많이 미안하다, 그런 생각도 어느 순간에 들었어요. 그래서 음, 지금이라도 그냥 늘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연결이 다 끊어졌을지라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 그래도 만났던 모든 인연들이 행복하기를 빌어주고 기도해 주는 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겠다, 이런 생각들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원망심을 갖지 않고 사람을 대하는 것, 이건 정말로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내가 또 다른 업을 짓지 않고 다음 세상에서 조금 더 자유로워질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만나는 사람한테는 늘 좋은 말을 하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저도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을 사람들이 다 제가 생각하고 제가 마음 먹은 것처럼 그렇게 다가오는 건 아니니까 어떤 마음인지 잘 모르겠어서 좀 혼란스러울 때도 있고 너무 무례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도 많이 들었는데, 그냥 사랑하는 방법을 모를 것이다. 그리고 정말로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도 배우지 못했을 것이다, 이런 생각들이 드니까, 만약에 안다면, 할 수 있었다면 그렇게 안 했을 거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니까 점점 제가 자유로워지는 것 같아요. 제가 늘 이야기했듯이 마음 안에 사랑을 품고 있다면 사랑이 보일 거고, 또 사랑스러운 언어들로 말을 할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마음이 아프거나 외롭거나 내 상처가 있으니까 날카롭게 이렇게 나가는 건데, 그러면 그런 날카로운 말을 꺼내기 전에 내 마음을 먼저 다치고 상하게 하면서 상대를 그렇게 공격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물론 밖으로 이렇게 나오면 그 말이 상대를 공격할 수도 있는데, 그 전에 화를 내기 전에 자신이 먼저 상하는 거니까 그 마음까지 바라봐 줄 수 있다면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질 것 같기는 해요. 저 사람이 먼저 나한테 화를 내기 전에 먼저 마음이 많이 아프고 어떤 부분이 불편했구나, 그래서 자기도 이렇게 견디기가 힘든 상태가 왔으니까 이거를 화를 내서 내가 이렇게 상처받았다고 표현을 하는 걸 수도 있겠다, 이런 부분도 좀 생각해 본다면 조금 더 이해를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상대방을 존중하고 예의 있게 대하고 그런 건 굉장히 중요해요. 존중하고 배려하고 이런 부분은 중요하지만, 이제 꼭 그렇게 잘하는 분들을 만나는 건 아니니까 조금 더 이해를 해본다면 그런 차원으로 좀 우리가 그런 사고력을 확장시켜서 생각은 해볼 수 있겠다. 그렇게 사고를 확장시켜 놓으면 내가 어떤 얘기를 들었을 때 내 마음에 자유로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내 내면의 평화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이해하면 또 사랑할 수 있고, 이해하면 용서할 수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의 마음을 좀 이렇게 자기 객관화를 해서 내 마음을 정확하게 바라보고, 지금 내 기분은 어떤가, 지금 내 감정은 어떤가, 그리고 조금 더 상대방에 대해서도 상대방은 어떤 마음인가, 어떤 기분인가, 또 내가 이런 말을 함으로써 상대방이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어떤 기분이 들 것인가, 그렇게 자꾸 생각을 하다 보면 내 마음 그릇도 넓어져서 내가 조금 더 큰 사람이 되고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진짜 마음이 전부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이 자리에 있어도 온 우주를 다 담을 수 있는 것도 나의 마음이다. 그러나 내 마음 용조라면 정말로 바늘구멍만 해주고 간장종지만 해줄 수도 있다. 이렇게 보면 이왕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우리가 온 마음을 다 열어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큰 세상을 품고 그러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그리고 진짜 사람마다 각자 다른 인연들, 다른 상황들을 살아오면서 어떠한 어려움과 그런 삶의 무게들이 다 각자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모든 사람의 삶들이 참 고생 많았다. 그리고 참
그냥 말없이 꼭 안아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들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런 힘든 모습들 다 지나고 이렇게 진짜 같이 같은 하늘 아래서 살아갈 수 있다는 이런 이유가 그냥 그 존재 자체로서 감사드리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런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그런 인연관계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풀어주거나 그런 걸 들으면서 같이 웃게 되기도 하고 같이 눈물 흘리게 되기도 하고, 그런 정서들을 교감하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내가 가진 마음과 이런 정서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도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어요? 내가 하는 말 한마디, 내가 하는 행동 하나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리고 내가 또 대중한테 많이 알려진 사람이면 그럴수록 더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 더 말을 조심하고 말을 좀 행동을 좀 조심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떤 말들을 하고 오늘 하루를 보내셨어요? 사랑스러운 말을 많이 하셨어요? 공감하는 말을 많이 하셨어요? 아니면 위로하는 말을 많이 하셨어요? 어떠세요? 그리고 또 반대로 여러분은 다른 사람한테 사랑스러운 말들을 많이 들으셨어요? 공감하는 말들을 많이 들으셨어요? 저녁은 드셨어요? 뭐 드셨어요? 친구들이랑 드셨어요?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들? 아니면 혼자 드셨어요? 어떤 만남 속에서 그렇게 저녁을 드셨더라도 맛있는 그런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볶음면으로 해서 먹었어요. 어제 남은 면이랑 조금 더 매콤하게 먹고 싶어서 그런 무슨 태국 고춧가루인가? 그게 청양고추는 그 매운 얼얼함이 오랫동안 남아있잖아요. 그런데 태국 그 고춧가루는 처음에는 매운데 그 뒤끝이 그렇게 끝까지 맵지는 않거든요. 그러면서 약간 감칠맛 나는 매움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뿌리고 또 계란 풀어가지고 무슨 볶음 요리 있잖아요. 태국이나 그런 더운 나라에 가면 볶음 요리 야채들도 좀 조각난 것들이 있어서 넣고, 그래서 볶아서 먹었는데 맛있더라고요. 면은 좋아하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메뉴를 드셨는지도 궁금하고, 또 날씨 추워졌으니까 따뜻한 차 같은 거 많이 드세요. 그리고 손발 많이 시려우니까 손발도 따뜻하게 보호하시고, 또 발에도 그런 온몸의 기관들이 다 들어있다고 하니까 족욕을 하시거나 수면 양말을 신어서 이렇게 늘 따뜻하게 하고 그러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생애를 잘 알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 누구도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삶을 함부로 말할 권리는 없다. 그리고 다 같이 어떤 인생의 어떤 시점에서는 아프고 많이 슬펐고 또 힘들고 또 외로웠을 것이고, 이런 공통점을 안고 있는 우리가 서로를 좀 더 따뜻하게 안아주자. 그리고 우리가 살아있는 특권이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감사하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 이렇게 모든 표현들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게 특권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살아있을 때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면서 살아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늘 사랑한다고 말하고 늘 고맙다고 말하고 이런 것들이 생활화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좋은 말들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내가 먼저 사랑한다는 말, 고맙다는 말을 먼저 많이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은 사랑한다는 말, 감사하다는 말, 그런 말을 평소에 많이 하고 사세요. 그리고 그런 좋은 말들을 했을 때 우선은 내 마음에 행복이 찾아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그런 말을 하기 전에 이미 예쁜 마음을 가졌잖아요. 그러면 예쁜 마음을 가진 스스로가 또 그렇게 축복받은 인생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있는 그런 축복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눠주시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건 어떠세요? 책 읽어드릴게요. 당신이 옳다 읽어드릴게요. 공감은 다정한 시선으로 사람 마음을 구석구석 찬찬히 환하게 볼 수 있을 때 닿을 수 있는 어떤 상태다.
사람의 내면을 한 조각 한 조각 보다가 점차로 그 마음의 전체 모습이 보이면서 도달하는 깊은 이해의 단계가 공감이다. 상황을, 그 사람을 더 자세히 알면 알수록 상대를 더 이해하게 되고 이해하면 할수록 공감은 깊어진다. 그래서 공감은 타고난 성품이 아니라 내 걸음으로 한 발 한 발 내딛으며 얻게 되는 무엇이다. 문이 존재 자체라면 문고리는 존재의 감정이나 느낌이다. 존재의 감정이나 느낌에 정확하게 눈을 포개고 공감할 때 사람의 속마음은 결정적으로 열린다. 공감은 그 문고리를 돌리는 힘이다. 경계 세우기. 나와 너를 동시에 보호해야 공감이다. 우리는 모두 개별적 존재. 국가는 독립적인 영토를 가진다. 자기만의 역사, 법, 언어를 가지고 있고 자기들만의 문화와 풍습을 공유한다. 나라마다 그들 고유 음식 문화도 다르다. 기후도 다르다. 추운 나라도 있지만 1년 내내 더운 나라도 있고 안정적인 지질 조건을 가진 나라도 있지만 잦은 지진과 태풍으로 순식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나라도 있다. 지하 자원이 보물처럼 땅속에 그득하게 담겨있는 나라도 있고 풀 한 폭이 제대로 나기 어려운 척박한 땅이 국토 대부분인 나라도 있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국가처럼 각각 모두 고유하고 개별적인 존재들이다. 나는 나 아닌 다른 사람과 전혀 다른 개인의 역사를 가진다. 성격과 기질도 다르다. 심지어 일란성 쌍둥이나 샴 쌍둥이도 그렇다. 말투나 심성, 취향이나 취미, 식성이 다 다르다. 같은 나라가 둘 존재하지 않듯 같은 사람이 둘 존재하지 않는다. 1000만 인구를 가진 나라의 대통령 10명 합해야 1억 인구를 가진 나라의 대통령 1명과 동등한 자격을 갖지 않는 것처럼 작든 크든 국가 대 국가는 1대1의 존재감을 갖는다. 하나의 우주로 일컬어지는 사람은 더 말할 게 없다. 국가 간에는 국경이 있다. 국경은 한 국가의 물리적 정체성의 마지막 노선이다. 타국의 국경을 무단으로 침범한다는 건 상대 국가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존중할 마음이 없다는 메시지다. 이때는 모든 걸 동원해서 이를 막거나 맞서 싸워야 한다. 타국의 도발을 막지 못하면 목숨을 빼앗기거나 유린당하며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 국경이 튼튼해야 오롯이 내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각국의 국경에는 군인들이 중무장을 한 채 엄중한 경계를 하고 있다. 국가의 국경처럼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경계가 존재한다. 모든 인간이 개별적인 존재라는 것은 나와 너 사이에 둘을 구분하는 경계가 있다는 걸 의미한다. 내 신체의 경계가 피부인 것처럼 말이다. 국경 수비대가 하는 일은 사람 사이의 경계에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데 사람 사이의 경계는 눈에 보이지 않아서 지키는 일이 어렵다. 경계를 인지할 수 있어야만 나도 지키고 상대방을 침범하지 않을 수 있다. 자신의 경계가 뚫려서 피를 철철 흘리면서도 내가 왜 이렇게 아픈지 모르는 경우도 많다. 반대로 내가 타인의 경계를 침범해서 마구 짓밟고 훼손하고 있으면서도 그걸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상대방을 사랑해서 그랬다는 등 진심을 몰라줘서 답답하다는 등 자신이 피해자인 줄 착각하는 경우도 흔하다. 본인이 그런 일을 했다는 사실조차 모른다. 사람 사이의 경계는 눈에 보이지 않아서다. 사람 사이의 경계를 지킬 수 있으려면 경계를 인식하는 일이 무엇보다 우선이다. 공감을 주고받는 일에서도 똑같은 원리가 적용된다. 나와 너의 관계에서 어디까지가 나이고 어디서부터가 너인지 경계를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너를 공감해야 할 순간인지 내가 먼저 공감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 알아야 너와 나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공감을 할 수 있다. 경계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공감에 대한 정확성이 높아진다. 그 누구도 함부로 내 주권을 침범할 수 없다. 상대방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행위는 경계를 침범하는 행위다. 주권이 훼손되면 사람은 모욕감, 모멸감, 수치감과 함께 그로 인한 분노가 생긴다.
이런 감정들이 올라온다면 내 경계가 침범당하고 있다는 신호다. 전문직에 종사하는 40대 미혼 여성 A가 있다. 동갑내기 남자와 긴 연애 끝에 결혼을 결심했는데 홀로 사는 엄마의 반대로 스트레스가 심했다. 대상포진까지 생길 정도였다. 남자는 괜찮은 직장과 높은 연봉, 수수한 외모를 가졌다. 누가 봐도 멀쩡한 남자를 반대하는 엄마의 반대 사유는 남자가 전문직이 아니어서다. 나중에 자기 딸에게 얹혀 살지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읍소도 하고 선물 공세 등으로 설득해 봤지만 엄마는 완강했다. 결혼을 강행하고 싶지만 그러다 엄마가 쓰러지기라도 하면 그 죄책감을 어쩌느냐며 눈물 지었다. 얼핏 그녀는 엄마의 마음을 배려하는 효녀 같다. 하지만 그녀는 자기와 엄마 사이의 경계에 대한 인식이 없는 사람이다. 주권을 빼앗기고도 수치심이나 모멸감, 분노 등을 또렷하게 느끼지 못하고 있다. 엄마와의 관계에서 경계가 무너졌는데 그걸 인식하지 못한 채 불필요한 노력을 하며 진을 빼고 있는 것이다. 문제의 근원을 인식하지 못한 채 최선을 다하는 건 공중에 대고 쏘아대는 촉속이다. 목표물과 상관없는 사격이니 아무리 많이 쏴도 헛일이다. 그녀는 국경수비대가 한 명도 없는 나라 같다. 엄마가 경계를 허물고 침략군처럼 자신의 고유한 감정과 의사결정 영역까지 쳐들어왔는데 나가라는 말도 못하고 맞서 싸우지도 못한다. 한술 더 떠 침략군은 쳐들어오느라 얼마나 힘이 들었겠냐며 울고 있는 것이다. 칼로 자기를 찌르고 있는 사람에게 당신 팔은 얼마나 아프겠냐고 공감하는 격이다. 자신이 찔리고 있다는 자각이 없으니 자기가 사랑하는 남자에게도 나중에 여자에게 빌붙어 살 위인이라는 괜한 모욕감을 안겨준다. 엄마와 자기 사이의 경계를 지키지 못함으로써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상처를 주는 무례한 사람이 된 것이다. 자기 경계를 지키지 못하면 자기 보호도 못하지만 동시에 타인의 경계를 침범하는 상대적인 가해자가 된다. 그녀의 엄마는 딸의 남자친구에 대해 마음에 든다, 안 든다는 의사표현을 할 수 있다. 거기까지가 전부다. 결혼을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는 결정은 엄마 몫이 아니다. 그럴 권리가 없다. 그럼에도 그 결정권을 쥐고 있는 듯 딸이라는 타국의 국경을 허물고 들어와 그 나라의 주권을 침탈한 침략군이 됐다. 그런 상황인데도 침략군 엄마에 대한 그녀의 태도는 갑 자신보다 더 갑을 염려해주는 을이나 병 같다. 경계가 무너진 사람은 안쓰럽고 부적절한 태도다. 100번 양보해도 엄마에 대한 과잉 보호다. 딸의 입장에서는 걱정도 되고 그렇다고 하지만 쓸데없는 걱정이다. 사람에 대해 잘 몰라서 그렇다. 사람이 개별적이고 독립적 존재라는 말은 사람은 자기가 처한 상황과 관계의 변화에 따라 주체적으로 끊임없이 적응해가는 존재라는 의미다. 노인이나 어린아이, 성인, 누구나 마찬가지다. 모든 존재는 존재 자체로 독립적이고 온전한 심리적 메커니즘을 가진다. 딸의 남자친구가 마음에 안 들어도 그 남자가 딸의 남편이 되고 자신의 사위가 되면 그 관계에 맞춰 사람의 마음과 판단은 또 달라진다. 달라진 상황에 의해 영향을 받고 적응해서다. 적응은 인간의 본능이다. 끝내 적응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로 인한 불행감은 엄마 스스로 감당해야 할 몫이다. 이런 대화 끝에 그녀는 결혼을 감행했다. 그녀의 엄마는 여전히 사위를 탐탁지 않게 여기지만 쓰러지지 않았다. 건강하게 산다. 사위에 대한 탐탁지 않은 엄마의 감정은 딸이 해결해줘야 할 과제가 아니다. 그럴 수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다. 그것은 엄마 자신이 해결해야 할 엄마의 숙제다. 딸의 경계 바깥에서 벌어지는 엄마 영역 안의 엄마 과제다. 엄마가 힘들어하면 경계 바깥에서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그것이 딸인 자신의 책임이거나 딸이 제대로 하지 못한 무엇 때문은 아니다. 그런 경계를 분명히 자각하고 엄마의 몫으로 돌려줘야 엄마의 감정도 딸이 개입할 때보다 더 빠르게 수습된다. 딸이 경계에 대한 인식 없이 계속 개입을 하면 엄마도 자신의 불편하고 싫은 감정이 딸 때문이라고 여기게 된다.
자신의 과제라는 인식을 하지 못하는 한 그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 엄마의 과제를 엄마에게 돌려줘야 한다. 누군가를 과잉보호하고 있지 않은가? 예상치 못한 사고로 고1 아들을 잃은 아빠가 있다. 그 아들은 그 아버지가 가장 사랑하던 장손이었다. 아들의 장례를 치른 후에도 고향에 계신 아버지께 손주 일을 알리지 못했다. 소식을 들으면 고혈압이 있는 아버지가 곧 쓰러지실 것이 확실해서다. 사고 후 2년간 아버지 댁에 갈 때마다 아들이 외국에 유학을 갔다고 말씀드렸다. 가끔 아버지께 전화가 올 때마다 가슴이 방망이질 쳤다. 혹시나 손주를 찾으면 어쩌나,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 고통스러웠다. 그 얘기를 듣다가 내가 물었다. 만약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야 손주가 자기보다 먼저 저 세상으로 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할아버지로서 부끄럽지 않을까요? 아들이 자기 때문에 자식 잃은 고통조차 삼키고 자기를 위해 애썼다는 사실을 알면 아들에게 미안하지 않을까요? 아들이 자기 자식을 잃고 죽을 만큼 고통스러웠을 때 아버지로서 위로 한마디 해주지 못하고 외려 그 마음을 더 고통스럽게 한 자신을 얼마나 자책하게 될지 생각해 보셨나요? 노인이지만 아버지는 툭 건드리면 깨져버리는 유리조각 같은 존재가 아니다. 오히려 우리보다 더 모진 세월을 버텨낸 생존자다. 당신은 오늘을 있게 한 산맥이다. 나는 그에게 더 물었다. 당신이 아버지를 만만하게 보고 과잉보호하는 것 아니냐. 아버지를 너무 단순한 존재로 여기는 거 아니냐. 당신은 생각이 깊은 성인이고 아들 잃은 슬픔도 견뎌내는 존재인데 반해 아버지는 부끄러움도 없고 작은 고통도 견딜 수 없는 약한 존재냐. 질문을 듣다가 그는 한참 울었다. 며칠 후 그는 혼자 고향집을 찾아가 아이처럼 울면서 아버지에게 손주 일을 말했다. 아버지가 너무 충격받고 상심하실까봐 걱정돼서 그랬다고 말하는데 펑펑 눈물이 났다고 했다. 뜻밖에도 아버지는 이미 당신도 알고 있었노라 대답했다. 그 사실을 알면 아들 마음에 짐이 될까봐 말도 못하고 명절 때마다 모르는 척 지내느라 본인도 힘들었다며 함께 우셨다. 모든 인간은 상황에 따라 움직이고 적응하는 독립적이고 개별적인 존재다. 그 사실을 믿으면 함께 울며 고통을 나누면서도 서로 경계를 인정하며 서로가 서로에게 살아갈 힘과 근원이 된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존재들이 지닌 경계를 인식해야만 모두가 각각 위험 있는 개별적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 자기 보호가 먼저다. 힘들어하는 친구 얘기만 들어도 그 감정이 전유돼서 너무 힘든데 어떻게 그 일을 계속하세요? 내가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다. 그 일이란 심리 치유에 관련된 일을 말한다. 상대의 힘든 이야기를 듣다가 힘들어지는 건 상대의 고통이 내게 전이 되어서이기도 하지만 결정적인 건 내 상처와 연결된 어떤 감정이 자극될 때다. 초보 정신과 의사 시절 무수히 경험했다. 내가 12살 때 7년간 암으로 투병하던 엄마가 세상을 떠났다. 어린 시절 내 기억은 결핍과 잿빛이었다. 세상으로부터 나만 고립된 것 같은 느낌들에 한없이 외로웠다. 젊은 아버지의 우울과 무기력을 실시간으로 실감하며 통과한 내 사춘기는 함께 가득했다. 그런 기억들 속에서 빚어진 우울과 콤플렉스들이 정신과 의사가 돼 누군가의 속마음을 듣는 중에 걸핏하면 내 의식으로 치고 올라왔다. 그럴 때 상대방의 이야기는 멀어진다. 잘 안 들리거나 그 정도 가지고 뭘 그리 엄살인가 하는 생각도 든다. 그렇게 상대방 얘기에 집중하지 못하고 내 상처의 기억 속으로 빠져버리기도 한다. 마음이 아픈 게 상대의 고통에 공감한 때문인지 내 아픔 때문인지 헷갈리기도 한다. 내 고통과 내 상처가 뒤섞인다. 혼돈은 불안을 유발하고 불안해지면 내가 누군가의 고통을 들을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내가 직업을 잘못 선택한 건 아닌가? 자책에 빠지기도 했다. 내 상처가 공감받고 치유받지 못했던 시간 동안
내 직업은 발 빼고 싶은 마음이 들 만큼 큰 고통이었다. 선배 의사에게 정신분석 상담을 받았던 몇 년의 시간이 도움이 됐지만 더 결정적인 건 상담실 카우치 위가 아닌 내 일상에서 그 시간의 100배도 넘는 시간 동안 나의 스승이자 연인, 도반이고 반려인 남편에게 남김없이 공감받은 경험이었다. 그러면서 나는 조금씩 천천히 끝까지 모든 게 바뀌었다. 나를 더 충분하게 드러내고 깊이 공감받고 이해받았던 시간, 그리고 깊이 사랑받았던 시간들을 거치며 내 직업은 고통이 아닌 희열로 바뀌었다. 그때부터 누군가의 고통에 기꺼이 심리적 참전을 할 수 있는 게 축복이 되었다. 여기까지 읽을게요. 인간관계로 읽어드릴게요. 이 편지를 쓴 사람이 지적 수준이 높고 세상 일에 밝은 증권 거래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 그는 뉴욕 증권 거래소에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주식을 사고 팔며 살아가는 사람이다. 워낙 힘든 일이라 몇백 명 중 99명은 실패하는 일이다. 웃고 싶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두 가지가 있다. 첫째, 억지로라도 웃어라. 혼자 있다면 휘파람을 불든가 콧노래 아니면 노래라도 불러라. 둘째, 이미 행복한 사람인 척 불어라. 그러면 행복해질 수 있다. 지금은 고인이 된 하버드 대학의 윌리엄 제임스 교수는 다음과 같이 썼다. 행동이 감정을 따르는 것 같지만 사실 행동과 감정은 같이 간다. 따라서 자신의 의지로 통제할 수 있는 행동을 조절하면 직접적인 통제가 불가능한 감정도 간접적으로 통제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즐거움을 잃었다면 자발적인 즐거움으로 가는 최고의 길은 즐거운 자세를 가지고 이미 즐거운 사람처럼 행동하고 말하는 것이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행복을 추구한다. 그런데 행복을 찾는 확실한 방법이 하나 있다. 당신의 생각을 통제하면 된다. 행복은 외적 상황에 달려있지 않다. 행복은 내적 조건에 달려있다. 당신이 얼마나 돈이 많은지,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당신이 어떤 지위에 있는지, 당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두는 당신의 행복과 불행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당신이 스스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가 당신의 행복을 결정한다. 예를 들어보자. 두 사람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일을 하고 있다. 두 사람은 같은 돈과 권리를 누리고 있다. 하지만 한 사람은 불행하고 다른 한 사람은 행복하다. 왜일까? 바로 정신적 태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중국의 끔찍한 더위 속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고된 노동을 하면서도 뉴욕 번화가 파크 에비뉴 사무실에서 일하는 것처럼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는 중국인 막노동자들도 있다. 셰익스피어는 말했다. 본질적으로 좋고 나쁜 건 없다. 우리의 생각이 어떤 것을 좋거나 나쁜 것으로 만든다. 에이브러함 링컨은 사람들 대부분은 자신이 행복해지겠다고 마음먹는 만큼만 행복하다라고 말한 적이 있다. 링컨은 옳았다. 최근에 그 말이 진리임을 증명해주는 좋은 사례를 보았다. 나는 뉴욕 롱아일랜드역의 계단을 걸어 올라가고 있었다. 내 앞에는 30-40명 정도 다리를 저는 아이들이 지팡이나 목발을 짚고 낑낑거리며 계단을 올라가고 있었다. 한 아이는 다른 사람이 안고 올라가고 있었다. 나는 그들이 즐겁게 웃고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아이들을 맡고 있던 사람 중 하나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그 사람이 말했다. 아, 그렇죠. 아이들은 평생 장애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처음엔 충격을 받아요. 하지만 그 충격을 극복하고 나면 운명에 순응하고 다른 아이들처럼 똑같이 행복해하지요. 그 아이들에게 모자를 벗어 경의를 표하고 싶었다. 내가 평생 절대로 잊지 않을 교훈을 가르쳐 주었기 때문이다. 나는 배우 메리 피포드와 함께 오후를 보낸 적이 있다. 그녀가 남편이자 배우였던 더글라스 페어뱅크스와 이혼을 준비하고 있을 때였다. 사람들은 아마도 당시에 그녀가 제정신이 아니고 불행한 상태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내가 보아왔던 사람 중에서
가장 침착하고 씩씩한 사람 중 하나였다. 그녀 얼굴은 행복으로 빛나고 있었다. 비결이 무엇이냐고? 그녀는 35페이지 남짓밖에 되지 않는 소책자에서 그 비결을 알려주었다. 도서관에 가서 그녀가 쓴 하나님을 믿어보라를 대출해서 읽어보시라. 재밌을 것이다. 프랭클린 베트건은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 3루 출신으로 지금은 미국에서 가장 성공한 보험 영업사원이다. 그는 내게 미소 짓는 사람은 언젠가 환영받기 마련이라는 사실을 몇 년 전에 깨달았다고 말했다. 누군가 사무실에 들어가기 전 그는 잠깐 멈춰 서서 감사해야 할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진심에서 우러나온 커다란 미소를 짓는다. 그리곤 그 미소가 사라지기 전에 방에 들어간다. 이 간단한 방법이 보험을 파는 데서 엄청난 성공을 가져다 주었다고 그는 믿고 있다. 철학자 엘버트 하버트 현명한 충고를 꼼꼼히 읽어보라. 하지만 기억하라. 읽기만 하고 충고를 실천에 옮기지 않는다면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을 것이다. 문 밖에 나설 때마다 턱은 당기고 머리는 높이 세우고 가슴을 최대한 부풀려라. 햇살을 들이키고 미소로 친구들을 반기고 영혼을 담아 악수를 나눠라. 사람들이 당신을 오해할까 두려워 말고 적들을 생각하느라 1분 1초도 낭비하지 마라. 하고픈 일을 확실히 정하려 노력하고 그 다음에는 한눈 팔지 말고 곧바로 목표를 향해 나아가라. 당신이 하고픈 위대하고 빛나는 일에 집중하라. 그러려면 하루하루가 지나며 산호가 흐르는 조류에서 자양분을 얻듯 이 무의식적으로 그 욕망을 충족시키는 데 필요한 기회들을 포착하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당신이 되고픈 유능하고 진실되고 유용한 사람을 마음에 그려라. 그러면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이 매 시간 당신을 그 특정한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줄 것이다. 생각이 가장 중요하다. 올바른 정신적 태도를 가져라. 용기 있는 태도, 솔직한 태도, 유쾌한 태도 말이다. 올바르게 생각하면 없는 것도 만들어낼 수 있다. 모든 것은 욕망에서 나오고 모든 신실한 기도는 응답을 받기 마련이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간절히 바라는 그런 사람이 된다. 턱을 당기고 머리는 높이 들어라. 우리는 신이 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 고대 중국인들은 현명한 사람들이었다. 이들은 세상사에 밝았다. 이들은 당신이나 내가 오려서 모자 안에 붙이고 다녀야 할 속담을 만들었다. 바로 웃는 얼굴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상점을 열어서는 안 된다이다. 상점에 대해서는 프랭크 어빙 플래처도 다음과 같은 따뜻한 생각을 우리에게 전했다. 그는 여성복 전문 매장 오펜하임 콜린스사를 위한 광고를 다음과 같이 썼다. 크리스마스 시즌은 미소 같이. 미소는 한 푼도 들지 않아요. 하지만 많은 결과를 만들어내죠. 미소는 받는 사람을 부자로 만들어줘요. 하지만 그걸 준다고 해서 그만큼 가난해지는 건 아니죠. 미소는 순식간에 벌어지는 일이지만 그 기억은 평생 지속되기도 해요. 미소 없이 지낼 수 있을 정도로 부자인 사람은 세상에 없고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미소가 주는 기쁨으로 부자가 될 수 있어요. 미소는 집에서는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일에서는 호의를 낳고 친구들 간에는 우정의 징표가 되지요. 미소는 피곤하고 지친 사람들에게는 안식, 실망한 사람들에게는 빛, 슬픈 사람들에게는 햇살,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는 최고의 해독제죠. 하지만 미소는 돈 주고 살 수도, 구걸할 수도, 빌릴 수도, 훔칠 수도 없어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그냥 주기 전까지는 이 세상 물건이 아니기 때문이죠. 크리스마스 시즌 막바지에 우리 직원들이 너무 피곤해 미소를 짓지 못한다면 미소를 남겨주시겠어요? 더 이상 미소 짓지 못하는 사람이야말로 미소를 가장 필요로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당신을 좋아하도록 만드는 두 번째 규칙은 다음과 같다. 웃어라. 여기까지 읽을게요. 책은담 읽어드릴게요.
초조해하지 말고 만성을 기다린다. 꽃은 화려하고 아름답지만 상록수의 씩씩함만 못하다. 화려하고 수명이 짧은 것이 수수하며 오래가는 것에 미치지 못한다. 즉, 일찍 이룬 것이 천천히 완성되는 것을 당하지는 못한다는 말이다. 인생은 짧다. 사람의 일생을 한순간 흩날리는 불꽃처럼 짧으니 사소한 이익에 집착한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인간이 사는 세상은 달팽이의 뿔 위처럼 좁은데 이기고 지는 것을 따져서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어디서나 자유로운 마음을 가진다. 지금 가진 재산이나 지위가 덧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굳이 세상과 선을 긋고 깊은 산중에서 은둔 생활을 할 필요가 없다. 술을 마시고 시를 읊을 줄 아는 풍류가 있다면 따로 자연의 경치를 걸어 떠날 필요도 없다. 권력에 빌붙지 않는다. 권력자에게 빌붙은 사람은 그 권력자가 권력을 잃으면 강력한 후폭풍을 맞는다. 욕심 없이 느긋하게 사는 사람은 언제나 평온한 생활을 즐길 수 있다. 병과 죽음에 대해 생각한다. 성욕은 타오르는 불꽃과 같은 것이지만 병에 걸렸다고 생각하면 금세 식어버리는 감정이다. 명예나 이익은 달콤하지만 죽음을 생각하면 금세 몸이 건조하게 느껴진다. 항상 죽음을 의식하고 병에 걸릴 때를 염두에 두고 살아간다면 정욕이나 물욕, 명예욕 등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며 인간답고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다. 소박한 생활을 한다. 느긋한 마음은 맛 좋은 고급 술을 마시는 여유로운 생활 속에서 생겨나지 않는다. 그것은 콩죽을 들이키는 가난한 생활 속에서 태어나는 것이다. 정서나 운치를 느끼는 마음은 정적 속에서 생겨나지 않는다. 그것은 필이나 검은 고의 소박한 음색에서 태어난다. 진하고 강한 맛은 오래가지 않으며 소박함 속에 진실한 맛이 있다. 돈이나 지위를 쫓지 않으며 안심하고 산다. 재산이 많은 사람은 자신의 재산을 잃을지 모른다는 걱정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가난한 사람은 재물을 잃을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니 부자보다 안심하고 살 수 있다. 지위가 높은 사람은 주변의 원망이나 시샘 때문에 자기 자리에서 밀려날 수 있다. 그렇지만 지위가 낮은 사람은 밀려날 걱정이 없으니 지위가 높은 사람보다 안심하고 살 수 있다. 들판에서 자유롭게 산다. 꽃을 꺾어 화병에 꽂으면 생기를 잃고 새를 새장에 넣으면 곤디 지녔던 야생의 특성을 잃는다. 모름지기 산간의 대자연 속에서만 꽃이 흐드러지게 피고 새가 자유로이 날아다닐 수 있다. 이렇게 제각각 자유롭고 즐겁게 살아가는 상태가 사물의 본래 모습이다. 평온한 생활을 즐긴다. 즐거운 일이 생겼다가 금세 골치 아픈 일이 뒤따르고 만사가 잘 풀리다가도 좋지 않은 일이 생기니 결과적으로는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된다. 인생이란 그런 법이다. 평범한 음식과 일상생활 속에서 평온하고 즐거운 인생의 참맛이 숨어있다. 죽음을 생각하며 현재에 충실한다. 겨울이 되어 잎이 떨어지는 나무를 보면 잎이 무성하고 꽃이 아름답던 순간이 결코 긴 시간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된다. 인간도 마찬가지여서 죽기 직전에야 노력해 쌓은 재산이나 귀하게 키운 자식들이 아무 도움도 되지 않음을 깨닫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걱정이나 후회도 없이 편안한 마음으로 죽음을 맞이하려면 매일매일 충실한 날들을 보내야 한다. 주체적으로 산다. 굳은 신념을 가지고 스스로 삶의 주체가 되어 다양한 일을 추진하는 사람은 어디에 있든 무슨 일이 일어나든 유연한 자세를 취할 수 있다. 자주성이 부족하고 타인과 환경에 의지하는 사람은 어려운 일이 생기면 모든 걸 남 탓, 환경 탓으로 돌리며 일이 잘 되는데도 성공에만 집착한다. 이런 사람은 사소한 일에 얽매여 옴짝달싹 못하게 된다. 끈질기게 노력한다. 노끈으로 나무를 오래 비비면 톱으로 하는 것처럼 나무를 자를 수 있다. 빗방울이 같은 자리에 오래 떨어지면 돌에도 구멍이 난다.
인간으로서 정도를 배우려면 이렇게 끈질기게 노력을 해야 한다. 물이 흐르는 곳에는 자연스레 도랑이 생기고 참외가 익으면 저절로 꼭지가 떨어진다. 인간으로서 정도를 구하려면 자연스럽게 길이 열리기를 차분히 기다려야 한다. 고생도 하고 여유도 가진다. 지나치게 한가하면 쓸데없는 잡념이 생기는 법이다. 그리고 내면의 본심을 응시할 여유가 사라져 자신감을 잃게 된다. 어느 정도 몸과 마음이 고달픈 것이 좋다. 그러면서 풍류를 즐기는 여유로운 마음을 가져야 한다. 세상과의 관계를 줄인다. 인생에서 무언가를 조금만 줄이면 그만큼 세상과의 관계에서 멀어질 수 있다. 타인과의 교제를 줄이면 그만큼 번거로움에서 해방된다. 또 말수를 줄이면 험담도 줄어든다. 생각을 줄이면 정신적인 피로도 줄어든다. 요령을 피우지 않으면 자기의 본래 마음을 되찾을 수 있다. 줄이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늘리는 것만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인생을 세상의 굴레로 얽어매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여기까지 읽을게요. 친구들, 오늘도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저와 함께 해주셔서 정말로 마음 깊이 감사드려요. 여러분들이 보낸 오늘 하루는 어떠셨어요?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서 그런 관계 속에서 행복한 하루를 보내셨어요? 아니면 좀 힘든 인연들이 있어서 마음이 힘들지는 않으셨어요? 또 업무가 너무 많아서 신체적으로 그렇게 힘들지는 않으셨어요? 어떠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보낸 하루 중에는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는 그런 요소들은 어떤 부분들이 있으셨어요? 또 어떤 사랑스러운 표현들을 들으셨다면 어떤 표현들을 들으셨어요? 또 여러분들은 어떤 사랑스러운 표현들을 하셨어요? 이렇게 우리가 하루를 마감하면서 나는 어떤 하루를 보냈을까 이렇게 되짚어 보기도 하고 나는 또 다른 사람에게 어떤 말과 행동들을 했나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보고 그런 시간들을 갖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늘 여러분들이 많이 보고 싶고 그립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늘 찾아오는 것 같아요. 정말로 많이 사랑하고 보고 싶어요. 100만 번 불뽀뽀 보내드릴게요. 정말 많이 사랑해요. 그리고 잘 때는 또 따뜻하게 그렇게 입을 포근하게 덮으시고 긍정적인 생각 그리고 좋은 기분으로 잠드세요. 아직 주무시지는 않겠지만 그리고 모기가 아직도 있더라고요. 모기 조심하고 이렇게 뭐 전자 모기향을 피워놓는다든가 그렇게 하면서 주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아이들이 있다면 뭐 동화책 3권 이상 읽어주면서 재우면 좋을 것 같아요. 남은 시간들도 또 행복하게 보내시다가 편안하게 그렇게 잠드세요. 굿나잇, 안녕.